안녕하십니까. 3월 8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10 총선이 오는 11일이면 꼭 한 달 3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거대 양당 국힘과 민주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이제 전열을 정비하면서 원내 일당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한 달 동안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자, 조국신당이 6%. 근데 저게 이제 비례투표 의향으로 갈 때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22대 의원 선거 결과 기대,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 여당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여당 다수당선 39, 제1야당 다수당선 35고요. 자, 응답 모름 11, 제3지대 당선 16입니다. 범야권이 51%인데, 자, 5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의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조국 혁신당 6%,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변호사님, 과반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2월 달이 시작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긍정평가 네. 이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거의 상승하다가 이제 한번 호흡을 이제 조금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고르는 그런 순간처럼 보여요. 뭐 주가가 올라가도 계속해서 폭등은 하지 않거든요. 올라가서 조정이 좀 있어야죠. 좀 조정을 하다 또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지금 약간의 조정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게 추세가 한번 꺾이려면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 이 선거가 시작될 무렵에는 가령 이재명 같으면 사법 리스크, 민주당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뭐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아 다녀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러나란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갔다 왔어요. 재판장에 오늘도 대해서. 재판하러 갔죠. 오늘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속회가 돼서 갔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민생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가령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의 최고 큰 원인이 늘 민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말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김건희 리스크가 늘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고 민주당은 그걸 또 적절하게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특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거에 다 없애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러는데 공천 파동,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이제 물론 비명계에서 하는 주장입니다만 이재명 당으로 하는 그래서 친명은 횡재를 했고 비명은 횡사를 했다. 이 비명 횡사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인터넷의 검색량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색량이라든가 혹은 뭐 대장동, 백연동 이런 검색량보다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뭔가 하면 민주당에 몰아닥친 일종의 그 공천 파동 이거는 문자 그대로 당의 분열을 넘어서는 엄청난 실망을 주는 대사건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2월 초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반전의 계기를 못 찾는 것은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론을 보면 다 나오고 있지만은 사천이단 말, 뭐 이렇게 명당이 완성됐다는 말, 이런 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쩌려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세 가지를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을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실히 자신이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 또 하나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자신의 목표는 151석이다. 절대 다수의 우위를 차지해서 그래서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데 확실한 방탄조끼를 입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건 다 알겠지만 그건 아주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이 개항을 해서 자신은 당선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 한 가지 이재명 당을 만든 건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수많은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재명 당을 만들어서 명당이 완성됐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151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느닷없이 국민의힘 정당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참 느닷없는 일이에요. 네. 민주당을 거의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렇죠. 갤럽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지만은 네. 지금 뭐 7%, 8%포인트 이 차이를 보이면 오차범위 밖이거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와요. 거기에다가 드디어 개항을 여론조사가 오늘 4%포인트입니까? 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차범위 안도 아니지만 그래서 4%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추세가 무서운 예, 거잖아요. 이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이게 골든 크로스가 멀지 않았다 하는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문제 그대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네.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초조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일 겁니다. 아마 오늘 또 형사법정에 나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4월 10일이 총선일인데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기도 하죠. 자, 임기 반환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가 또 있고 중간 평가란 프레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좀 숨고르기라고 변호사님 하셨는데 39 그대로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대만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정평가가 63%에서 2주 있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 10%포인트를 내려와가서 53%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번에 1%포인트가 반등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평가가 이제 40% 목전에 갖고 가령 다른 여론조사들 뭐 넘는 것도 있어요.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40%를 훌쩍 뛰어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갤럽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전화 면접조사는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응답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질 수 없는 선거예요. 뭔가 하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일이 윤 대통령 취임 23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는 25개월째고 문자 그대로 중간평가예요. 이런 중간평가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보면 한 2년 지난 중간평가 있잖아요. 하원 선거를 할 때는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권력 비판이 바로 민주주의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조금 잘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실망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평가는 늘 집권 여당에 불리하고 의석을 많이 잃고 해서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진다. 뭐 이런 뭐 정치 평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권 2년 기간에 딱 집권 2년 만에 지금 하는 선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고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금리는 뭔가 하면 지금 문자 그대로 1866조잖아요. 지난달에 발표가 된 작년 예. 9월 말 그 가계부채가. 예. 거기다가 이게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빌려서 그 돈을 쓰는 것까지 하는 그 계산까지 하면 2,573조가 됩니다. 그 가계부채에 대한 고금리 부담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그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물가는 문자 그대로 가정주부들이 화를 낼 정도입니다. 사과 한 알에 5천 원 한다고 신문 일면에 크게 네. 사과 사진이 실리고 하는데 가정주부 입장에서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가족에게 사과 하나 제대로 깎아서 못 먹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네. 이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으로서는요, 제대로 그 정책을 내고 제대로 처신을 해왔으면 진리야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렇죠.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이 완전히 참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미 국민의힘이 뭐 갤럽이든 뭐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갤럽이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은 민주당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는데 그게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국민의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정당 지지도 이걸 바꿔 말하면 예,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다, 지원론이냐 네. 아니면 견제한다, 견제론이냐 이게 만약에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예. 패배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근사한 그 수치를 많이 보여준 곳이 바로 수원이에요. 네. 수원의 5개 지역에 지난번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랬죠. 다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지금 사전에 여론조사를 쭉 하는 게 군데군데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광원 전 원내대표 공천 예. 못 받으면서 거기도 좀 수상한 거예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요. 박광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네.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가결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예, 책임을 본인이 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박광훈 그 원내대표 시절에 아 이분이 친명으로 바꾼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예. 태도가 그렇게 비명적인 태도를 안 보였어요. 굉장히 중재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많이 뛰었고 그런데도 보면 이번에 박광훈 대표가 합의 10%에 들어갔습니까? 뭐 그래서 좌우지간에 간발의 차로 떨어졌다고 예, 하죠. 예. 그래서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지금 수원에 어제입니까? 그 원희룡 원희룡이 아니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자주 가요 지금 수원을. 가서 그 수원의 후보들 5명을 다 예. 세워가지고 함께 같이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낙곰사던 주진우 씨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가 막 전부 다 이 대중들이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이 상점 안으로 피신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수원에 일종의 한동훈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저 화면에 이수정 교수가 이제 김준혁 후보랑 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 지역구도 상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격전지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계양을뿐만 아니라 중성동 갑도 그렇고 광진을도 그렇고 분당갑, 화성을 뭐 이준석 대표 나오면서 여러 군데인데 어디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재밌을까요? 지금 이 저절로 이재명 대표가 저절로 격전지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령 서울의 중성동 갑 같으면 임종석 대표가 그대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그대로 공천을 예. 받았으면 뭐 무난히 이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현희 그 전 공익위원장이 오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윤희숙 예.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지금 약간 밀리긴 밀려요. 네. 밀리지만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크게 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차이를 엄청나게 지금 좁혀놨어요. 네. 거기도 지금 계양을처럼 앞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선대위원장 모셔달라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죠. 임종석 전 실장이. 전현희 후보께서 전현희 연락을 후보가 했는데. 예.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을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사실은요 보면 누구 약 올리는 거죠. 자신에게 자신을 컷오프시키고도 바로 이튿날 왕십리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명계를 함께 모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와 만났는데 이낙연 대표와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석현 전 그 국회 부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은 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기자들에게 참 이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사람이라면 전하겠지. 사람이라면 전하겠지.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의 태도를 저렇게 확 바꿀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문재인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틀림없이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재명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당에 주저앉혔겠느냐.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낙마를 하게 되면 네. 그래 되면 당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그 명문 정당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임종석 너는 남아있어라.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 홍영표가 양산에 갔잖아요. 그랬죠. 그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가 양산에 가서 의견을 구했는데 그리고 올라와서
스스럼없이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낙연과 지금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말을 옮기듯이 훈수를 둔다. 글쎄요. 그 훈수 정치를 좀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훈수 정치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가면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네. 극비리의 훈수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지금 당에 남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게 이제 재수사가 되니까 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당에 남았겠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까지 보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거기에는 지금 임종석, 조국 그리고 이광철 이 세 사람이 재수사 대상인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빚을 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틈시 배후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지역구 공천 작업은 막바지 단계고 이제 양당 모두 비례 공천 국면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총선에서 비례정당 어디에 표를 줄 거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가 37, 더불어민주연합이 25, 자, 개혁신당 5, 조국신당이 15입니다. 이게 상당한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애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러브콜을 보낼 때는 뭔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계륵 같고 이랬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장관을 만나고 15%, 민주당에 지역구 주고 비례는 조국당 뽑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로는 저 15%는요.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컨벤션 효과예요.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다. 뭐 조국이라면 호남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네.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조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이 가령 뭐 자기 아들 딸들의 입시 비리를 깊이 관여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는 뭐 감옥 생활을 4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2년 실형을 이미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조국에 대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국 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투표를 이 준연동제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15%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컨비니언 효과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거품이 빠질 수 있다? 상당히 빠지겠죠.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그 신당에 비례연합신당에 거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실망을 했다는 증거예요. 네, 네. 민주당이 비례연합신당을 만들면서 어떤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진보당과 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한때는 뭐 주사파라는 네. 공개까지 받던 그 통진당? 예, 통진당. 네. 또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연합. 예, 예. 시민연합이 문자 그대로 진보 진영을 진두지휘한 그 분들이 거기에 다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국보법으로 실형받은 예. 분 그런 분들도 뭐 박성훈 있다라는 대표부터 얘기죠. 네. 예, 저도 뭐 잘 아는 몇 분이 다 포진을 하고 있던데 예. 자 이분들에게 의석이 334 10석이 간단 말이에요. 열석이 가면 진보 쪽에다가 열석을 줘버리고 근데 그 열석을 주는 것도 가령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주사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우리 언론이 보면 왜 이런 사람들까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연동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거의 병리 병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절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의석을 이렇게 나눠주느냐. 이재명 대표 왜 그런 선택했다고 보세요? 글쎄, 그게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상이 그쪽이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방탄을 위해서는 진영 논리로 다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 끌어안기 위해서. 예,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네. 결국은 그 다음 대선을 목표로 한다면 이쪽 진영에서는 자기가 유일 대선 후보여야 된다. 아마 그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세력을 규합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지금 특히 호남에서 그래서 반발이 큰 거예요. 예. 호남에서 이게 뭐냐.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들러리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신당이 출범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 조국을 선택하겠다. 네. 자, 이래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국은 자신은 이제 그 징역 2년이 사실 대부분 법률심이니까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내가 감옥에 가면 내 뒤를 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공개갈 다음 진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뭐 황운하 의원도 거기 입당한다고 거기에 하는데요. 이제 15%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여기 네. 입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민주당 쪽에 제사들이 만약에 다 모이든다면 네. 어쩌면 15%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모이는 걸 보고 기대가 그게 커지니까 네. 조국은 설사 나중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대가 크고 이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비례대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깝깝해집니다. 네. 예컨대 20석을 기대를 했던 예. 비례대표 의석에서 다 나눠주고도 네. 자신들이 10석은 차지할 수 있고 네. 또 나머지 10석 중에도 우호 세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데 예. 그것이 만약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면 네. 본인의 희망도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을 좀 보면은 일단 희망하는 분과 또 시키고 싶은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한테 비례대표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김행 전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비례대표 하고 싶다 신청을 했다고 하죠. 김행 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주랭랑 논란도 있었는데 참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이 가장 논란이 있는 바로 두 분입니다. 예.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번에 처음에는 이거 뭐 영남 중진들 16명 전부 다 험지로 나가라 막 이런 말도 하고 있었어요. 낙동강 벨트 얘기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막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본인이 너무 이게 오버한 거 아니냐. 사실 이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드디어는 본인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겨달라. 이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주제도 모른다 이런 비판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본인이 원래 또 서대본 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천타천일 거예요. 본인이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 또 하나 이 김행 같은 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랭난 논란도 있었고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와는 달리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뭐 어떻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하자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받고 한 처신이 지금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은 그걸 뭐 그렇지 않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비례대표 명단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관장을 하는 순간에 내가 보면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심사하는 것도 공관위가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그대로 옮겨와서 심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명백히 법률적으로 다른 정당입니다. 대표 입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국민의힘 당사 안에서 네. 창당대회를 했기로 손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다른 정당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 공관위원까지 그대로 꾸어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민의 미래당의 공천 과정은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욕심을 더 부리다가는 내가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서 나는 이게 위험해진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당선권에 배치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권에 배치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분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접수를 했다. 사실은요. 이분이 뭐 비례대표 언제 접수합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크게 광고한 것도 없고 신문에 낸 것도 없고 그냥 뉴스로 아주 단신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 가진 사람들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고 미리 당에서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혹은 윤심을 대장단은 이철규 의원이 이게 다 앉아서 이분은 어떻게 하고 하는 식으로 만약 조합을 해서 그 순서를 발표를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나옵니다. 난 내가 보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이 21대 때 한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도 다시 투표하는 형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난 이번에도 이왕이면 지원자 명단 혹은 당에서 기대하는 명단들을 네. 쭉 깔아놓고 예, 중앙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국위가 한다든지 예. 투표를 하는 형식을 나는 좀 취했으면. 그런데 사실 신생신당이니까 전국위도 그렇죠. 중앙위도 아마 없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시민 대표단이 네. 만들어져서 네. 거기서 투표하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좀 객관적인 그 어떤 이 선임 과정을 거쳤으면 예. 나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자, 주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는데 출국 금지 상태라는 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이거 진짜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 이분이 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오는가 하면 수사 외압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종섭 뭐 국방부 장관 하시는 말씀은 뻔할 겁니다. 뭔가 하면 아니 군사법원은 가령 거기에 지휘관이 지금 다 관장을 하도록 돼가 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최상병이 그 사망을 한 경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죄로 하라든가 유죄로 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지침 수사를 엄정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군의 사기는 최소한 다치지 않도록 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어떻게 수사 외압이냐. 과거의 모든 지휘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나는 입건을 한 상태에서 출국 금지부터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공수처가. 나는 그런데 이걸 대통령 비서실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 비서실에서 몰랐다면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당장 목 잘라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술한 정도가 아니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네. 아니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출국 정지가 돼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호주 대사로 내정을 했고 아그레망을 다 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그 예. 비서들이 아무도 몰랐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최소한 국정상황실장은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정무수석도 알아야 되고 비서실장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 사람이 다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당장 그래서 문제가 터지니까 어제 아마 본인이 더 방방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가서 4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아마 아까 나온 뉴스를 보니까 출국 정지를 해제를 한 것 같아요. 오후에 법무부가. 해제한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얼마나 많이 잃게 하는지 네. 그걸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왜 몰랐겠어요?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자, 어쨌든 박성재 법무장관은 출근길에 출국 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출국은 공적 업무 사항으로 감안해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궁색한 말들이에요. 아주 공색한 예. 얘기죠.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예,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지금 업무 파악한다고 정신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곧 이제 선거 끝나면 검사들 뭐 인사이동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적폐청산 수사에 관련돼서 예, 법무부가 전체적인 아마 이게 로드맵 이걸 아마 만든다고 정신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옆에서 터지리라고 몰랐죠. 그렇죠. 사실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그리고 대사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 인사검증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알아야 됩니다. 출국 금지가 되고 안 되고 공수처에서 입건이 됐다. 그리고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됐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박성재 장관이 장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대통령실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두고 이 술집에서 안주감으로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 좀 대우각성들 하세요. 예.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되고 또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는 사람들도 이 최상병 사건 관련자 중에 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국힘에서 공천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글쎄 제가
가령 신범철 그 차관 같은 경우는 네. 차관 되시기 전부터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다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안보에 관한 지식은 저보다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분이 그 어중단상에 있어서 가령 국방위 같은 데 소속이 돼서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 검증을 하고 또 새로운 법안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면 참 네. 좋겠는데 네. 하필이면 이런 문제로 또 걸리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라든가 이 진보 좌파 신문에서 공격하는 것이 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게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참 아까운 목숨을 잃은 그렇죠. 그 안타까운 최상병에 일이죠. 대해서는 내 자신이 저 예. 화가 날 정도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지휘관 자체를 다 처벌해야 된다. 네.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전례를 난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점은 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면 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훈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